1993년 대구지방법원에 한 남자가 어디론가 다급하게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남자를 쫓아와요. 수인복에 수갑을 찬 남자였어요. 평범한 모습은 아니죠. 그 모습에 사람들은 혼비백산했고요. 법원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다행히 얼마 못 가고 잡혔는데 끌려가면서도 계속 이 사람이 억울하다. 난 죄가 없다.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이 남자 사형수였거든요. 3명의 무고한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이었죠.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억울하다면서 또 항소를 합니다. 그래도 뭐 경찰과 검찰이 봤을 때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열린 항소심에서 전혀 뜻밖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남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거예요. 1심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오늘 제가 전해드릴 사건은 1993년 대구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사건마다 공통적으로 발견됐었던 유일한 단서들의 연결고리로 범인을 잡게 된 사건이에요. 중간에 생각지 못한 과정들, 그리고 그걸 다시 뒤집는 상황이 연속됐었던 사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3월 17일 대구 달서구 성당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소규모 전자기업인 해성전자 사무실에서 발생합니다. 오후 4시 30분경에 외근을 나갔던 직원이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사무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손님이 왔나 보다 생각하고 들어가 봤는데 이 직원의 눈앞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닥에 피가 흥건했고요. 소파 위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는데 이 회사의 여자 격리 직원이었어요. 23세의 직원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달서경찰서에서 현장 감식에 들어갑니다. 피해자는 하의가 절반쯤 벗겨져 있었고요. 흉기로 복부와 흉부 그리고 옆구리를 10여 차례 공격당한 채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요. 그리고 거래처에서 받아온 수표와 현금 100만 원이 도난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장 감식을 하면서 범인을 특정할 만한 뚜렷한 단서가 발견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 의자 아래에 혈흔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뭔가 바닥에서 쭉 끌고 간 듯한 이 혈흔이 있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확인한 경찰이 범인이 책상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공격하고 시신을 소파로 끌어다 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시신의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보였어요. 첫 번째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곧 면식범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는 10여 차례 되게 많이 공격을 당했거든요. 오버킬 수법이었어요. 원한 관계나 치정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고요. 세 번째로는 시신의 하의가 벗겨져 있었어요. 절반쯤 벗겨져 있었는데 이걸로 봤을 때 성범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거였죠. 경찰은 우선 도난당한 수표를 추적합니다. 범인이 은행이 닫기 전에 수표부터 현금화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건데 이 판단이 옳았어요. 실제로 사건 당일 한 은행에서 사라진 수표가 현금으로 교환이 됐던 거죠. 즉시 경찰이 해당 은행으로 출동을 했고요. CCTV를 확인을 하는데 수표를 교환하고 있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을 확인하게 돼요. 경찰은 이 남성을 범인으로 추정했고요. 사무실 직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얼굴이 제대로 찍히지 않아서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신원 확인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하지만 이 남자가 남긴 흔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수표를 이서하면서 남긴 이동우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이 기재되어 있었던 번호 그리고 이동우라는 인물을 수사했는데요. 번호는 전혀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고요. 이동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이 사건과 연관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도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말을 해요. 가명, 가짜 번호를 쓴 거죠. 생각해보면 사실 범인 입장에서는 훔친 수표에 사람을 죽이고 훔친 수표에다가 실명을 썼을 리가 없잖아요. 당시는 또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기재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표에서 더 이상의 단서는 찾을 수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가명이라고 해도 이 용의자의 필적으로 뭔가를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수사팀이 피해자의 명함첩을 이렇게 뒤져보다가 한 명함에 주목을 하게 돼요.
수표에 적혀 있었던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이 번호하고 되게 비슷한 마지막 두 번호만 앞뒤로 바뀌어 있는 그런 명함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명함이 보험사 영업사원의 명함이었거든요. 명함 속의 인물은 이수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이 이 사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특수 강도 이범의 전과자였고요. 출소한 지 8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었어요. 사건 발생 2주가 지난 시점에 경찰은 이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했고요. 조사를 합니다. 이 씨의 말은 사건 당일에 일이 취소돼서 오후 늦게까지 직장 동료들이랑 당구 치고 놀았다. 알리바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또 뭐 전화번호가 좀 유사하다는 거 말고는 뚜렷하게 혐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씨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임의 동행 같은 경우에는 6시간 이상 경찰서에 붙잡아둘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얼마 뒤에 수사를 맡았던 달서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중부 경찰서의 강력팀에서 걸려왔는데 본인들이 수사 중인 살인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사건의 범인과 지금 달서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여직원 살인사건의 범인이 동일 인물 같다는 겁니다.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이 중부경찰서에서 맡았던 사건이 삼덕동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었거든요. 이 삼덕동은 여직원 살인사건이 벌어진 달서구와 거리적으로도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것, 이 삼덕동 사건이 벌어진 건 여직원 사건이 발생하기 2달 전이었던 1월 20일이었어요. 한 괴한이 가정집 주택에 침입을 해서 엄마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을 갖고 도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현장에서 직접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현장을 감식하던 중에 범인이 떨어뜨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지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 메모지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동우였습니다. 앞서 수표에 이서했던 그 이름과 동일하죠. 하지만 이 메모지 말고는 단서가 없어서 수사가 더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가까운 거리에서 벌어진 다른 살인사건에서 이동우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을 했던 거죠. 적혀있는 번호는 달랐지만 이동우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것을 이 중부경찰서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라고 봤던 거예요. 서로 다른 살인사건, 시기적으로도 좀 비슷한데 거기에 써있는 이동우라는 이름? 이 이동우라는 이름이 각각 살인사건에 연관이 된다는 그런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잖아요.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달서경찰서로 연락을 해왔던 겁니다. 범행 수법도 되게 비슷했잖아요. 흉기를 과도하게 휘두르는 오버킬 성향, 그리고 범행 이후에 돈을 가지고 도주한 점, 그리고 이동우라는 이름. 두 수사팀은 동일범에 의한 소행으로 판단을 했고요. 공조수사에 들어갑니다. 삼덕동 모자살인 사건에는 사실 중요한 목격자이자 생존자가 있었어요. 18살의 딸 김양이었는데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범인이 엄마와 오빠를 살해하고 달아나면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해요. 아버지는 같이 살고 있지 않았었고요. 김양이 진술한 당일의 사건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월 20일 오후 5시 반쯤에 김양이 친구가 왔었대요. 참고서를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친구에게 참고서를 주려고 책을 가지고 집을 나서는데 그때 엄마가 어떤 남자랑 같이 집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집이 단독주택이었고 피해자들은 2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모습을 좀 기억해 보면 검은색 가죽 점퍼에 가죽 장갑에 검은색 바지 이렇게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김양은 대문 밖에서 친구에게 책을 빌려줬고요. 짧은 대화를 나눈 뒤에 다시 집으로 들어와요. 되게 짧은 시간이었어요.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려면 계단을 올라가야 되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봤던 그 남자가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김양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얼마 전에 엄마가 방을 새를 놓겠다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방 보러 온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집으로 돌아온 김양은 방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실에서 수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실을 내다봤더니 방금 전에 그 남자가 엄마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면서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엄마는 안방에 돈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남자는 김양과 엄마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때 안방에서 아들이 자고 있었거든요.
남자는 아들과 딸에게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시켰고요. 엄마를 붙잡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들이 뛰쳐나와서 엄마한테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를 잡아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범인이 너 들어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있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칼을 휘둘렀고요. 여기서 아들이 쓰러지게 돼요. 엄마가 그 순간 깜짝 놀랐겠죠. 너무 놀랐고 무서웠겠죠. 막 소리를 질러요. 남자를 맞겠다면서 아들에게 뛰어듭니다. 그러자 남자는 엄마와 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고요. 그 자리에서 살해하고 도주합니다. 딸은 무서워서 계속 이불 속에 있었어요. 숨죽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조용해져서 나와 봤더니 남자는 없어지고 엄마와 오빠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해요. 이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남자가 가져간 돈은 12만 원이었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척하고 집안에 뭔가 자기의 범행에 방해가 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뭐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있다거나, 뭐 남자가 있다거나 아빠가 있다거나 이런 걸 확인하고 다시 들어왔던 걸로 보여요. 한창 공조수사가 진행될 무렵 여직원 살인사건의 부검 결과가 도착을 합니다. 사인은 과다출혈이었고요. 성폭행 흔적은 없었어요. 근데 정액 반응은 양성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게 범행에 의한 건 아니고 시점상 사건 2, 3일 전에 관계를 가진 것 같다라는 소견이었어요. 그러면 범인을 뭐 2, 3일 전에 한번 만났었던 거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여성이 직장 동료와 내연 관계였대요. 그래서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에 둘이 만났었던 거죠. 경찰은 이 내연남에게 실제로 피해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진술 내용을 확보했고요. 해당 남성에게는 혐의점이 없다는 것까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살인자에게 성범죄 목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시신의 하의를 벗긴 이유는 뭐였을까?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메모지 그리고 수표에 적힌 이름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사실 증거가 부족하죠. 수사팀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국가수의 필적 감정을 의뢰를 했는데 결과는 이 두 필체가 동일인이라는 소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앞서 한 차례 풀어줬던 그 이수일이라는 사람의 필적을 확보해야겠죠. 수사팀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수일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도주한 상태였어요. 이거 뭔가 있구나. 경찰이 이수일을 용의자로 특정했고요. 20일에 걸친 잠복과 탐문 수사를 통해 친형 집에 들른 이수일을 검거하는 데 성공해요. 여직원 살인사건 이후에 3개월이 지나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압송된 거죠.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 전과 때문에 의심을 받을까봐 도주를 했을 뿐이고 여직원이 살해됐다는 그 날에는 나는 예정된 일이 취소돼서 오후 내내 지인들이랑 당구장에 있었다. 앞서 했던 주장을 재차 주장한 거예요. 직장 동료도 이수일의 말이 사실이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또 하다 보니까 또 우연치 않은 뭔가가 발견이 돼요. 그 삼덕동 모자 살인사건 메모지에 적혔던 번호가 있었잖아요. 이 번호가 이수일의 형의 집 전화번호랑 끝자리 숫자 하나만 다르고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이걸 수사팀이 파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수일을 막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수일이 하는 말은 아니 사건이랑 관련된 두 번호가 나와 형의 번호하고 유사한 건 그냥 우연일 뿐이다. 그게 비슷하다고 해서 내가 범인인 거냐? 난 너무 억울하다. 막 호소하기 시작했죠. 계속 이렇게 범행을 부인하자 경찰은 사건의 생존자인 딸을 소환해서 이수일과 대지를 진행합니다. 처음에 이수일을 본 딸이 범인의 키가 나보다 컸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서 하이힐을 벗고 안경을 쓴 다음에 다시 확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범인이 맞다고 진술을 합니다. 취조실에서 이 두 사람이 대면을 해요. 그런데 이 딸이 무릎을 꿇고 제발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눈물로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딸에게 이수일은 생사람 잡지 말라면서 1시간 동안 버텨요. 사실대로 말해달라. 나는 아니다. 생사람 잡지 말아라. 이게 막 1시간 정도가 이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이수일이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지 본인도 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더니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고 말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해요. 우선 삼덕동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집 앞에 붙어 있었던 그 방을 새를 놓는다는 전단지를 봤대요. 그래서 방을 구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집을 나오다가 순간적으로 옛날 버릇이 나와서 범행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침입을 했던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여자 둘만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집 보러 갔을 때 딸이 있었고 엄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자 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아차 싶었다는 거예요. 사실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아들이 반항을 해서 순간적으로 엄마와 아들을 죽였다고 진술합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는 너무 당황해서 이불 속에 있는 딸은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도망치기 바빴다고 해요. 그리고 여직원 사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교도소를 출소하고 나서 보험 영업사원을 했었대요. 근데 사무실에 들렸다가 피해자를 몇 번 봤던 거죠. 근데 그때 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만나자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 마침 일을 쉬게 됐는데 그때 갑자기 피해자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행을 결심하고 사무실을 찾았는데 마침 그때 그 사무실에 피해자가 혼자 있었고 본인이 와서 아는 척을 하는데 쳐다도 안 봤던 겁니다. 여기에 더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다가가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고 진술해요. 살해한 다음에 이 시신을 소파 위에 끌어다 놓고 성범죄를 당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옷을 벗긴 다음 돈을 가지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자백을 했어요. 수사와 기소 절차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현장 검증에서도 순순히 범행을 재현을 해요. 그렇게 이 목격자인 딸 김양의 진술, 그리고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의 신빙성이 인정이 되면서 이수일은 연쇄살인 혐의로 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심 재판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해요. 자백을 번복하고 난 그런 적 없다. 전면 부인하고 나선 거예요. 사실에 대해서. 나는 피해자를 본 적도 없고 자백도 강압수사 때문에 거짓으로 자백한 거다. 그래서 물어봐요. 그럼 피해자 딸이랑 대질했을 때 보였던 행동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형을 불러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피해자라는 여자를 데리고 왔다. 처음 보는 여자가 틀림없이 내가 범인이라면서 무릎까지 꿇고 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내가 여기서마저 범행을 부인하면 형사에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수일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판은 그때부터 정말 치열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검사 측은 이수일의 필체와 거짓 알리바이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두 사건에서 확보됐던 두 개의 전화번호가 둘 다 뒷자리만 바뀌었다는 규칙성이 있죠. 그리고 바꿨던 두 개의 번호가 이수일과 이수일 형의 번호예요. 세 번째로는 사건에 남아있는 두 개의 필체가 이수일의 필체와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 사실 이 모든 게 우연일 확률은 극히 희박하죠. 검찰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변호인 측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우연이라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함부로 범인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검사는 이 이수일의 알리바이를 확인해줬던 직장 동료를 증인으로 소환을 해요. 그리고 이 직장 동료의 검찰 조사 기록을 들이밉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이 직장 동료의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이 적혀 있었어요. 내가 이수일이랑 당구를 치고 맥주를 마신 건 맞는데 그날이 사건 당일인지 다른 날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아니 그러면 경찰 조사에서는 왜 확실한 것처럼 말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동료가 하는 말은 이수일이 나를 찾아와서 형사가 날 찾아왔는데 자기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다. 나는 절대 아니니까 그날 같이 있었다고 말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검찰은 이 유력한 알리바이 조작 정황과 필체, 그리고 피해자 딸의 증언, 이수일의 도주 사실 등을 종합해서 이수일이 범인임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니까 갑자기 이수일이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도주를 시도했던 거예요. 앞서 제가 언급했던 그 장면이 이 1심 재판 도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멀리 못 가서 다시 법정으로 끌려왔는데요. 여기서 이 살인 혐의에 더해서 도주 미수죄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수일의 도주국이 훗날 자신의 발목을 잡은 꼴이 되죠. 이수일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은 재판부가
피의자이자 목격자인 딸의 진술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게 쟁점이 됩니다. 양쪽의 첨예한 공방 속에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서 이수일에게 사형을 선고해요. 이수일은 항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벌어진 항소심에서 예상을 뒤엎고 재판부가 이수일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거예요. 딸의 진술, 그리고 필적 감정 결과를 유죄의 충분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라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살인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1심 때 있었던 그 도주 미수죄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서 이수일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이수일은 석방되지 않았고요. 수감된 상태로 이제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게 돼요. 사실 정말 다 됐다, 잡았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무죄 판결이 났죠. 검찰과 경찰은 상고심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 전후에 있었던 이수일의 행적을 다시 수사하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정말 결국 잡히게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직원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틀 뒤에 이수일이 교도소 동기를 면회하러 갔었대요. 이 동기가 하는 말에 따르면 이수일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앞으로 면회 못 올 것 같아. 오늘이 마지막이야. 나 사고 쳤어.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범인이 수표를 바꿨잖아요. 그 은행의 CCTV 화면이랑 이수일이 현장 검증을 할 때 찍혔던 CCTV 영상을 대조를 해봤더니 얼굴은 둘 다 식별하기가 힘들었지만 상당히 일치하는 신체적인 특징을 발견합니다. 화면 속의 두 사람 모두 상체를 좌우로 흔들면서 걷고 오른쪽 어깨가 약간 이렇게 처져 있었던 거예요. 대법원 상고심이 94년 9월에 열렸거든요. 이때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고요. 이수일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합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이수일의 사형이 최종 확정이 됐죠. 최종 진술에까지 이수일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었어요. 수감된 뒤에도 계속 재심을 청구했고요.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억울하다. 난 절대 죄인이 아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그런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호소했었죠. 이수일은 어느 순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자신에게 세뇌를 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심 청구는 다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2011년에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수일이 대구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강도와 살인으로 교도소에서 보냈으면서 피해자들을 향한 사과나 반성은 아예 없었고요. 살인자의 최후로 교도소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 선택을 하기까지 본인이 나름대로 뭔가를 생각했을 텐데 그 생각이 뭐였는지 참 궁금해지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